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것입니다. 상고입니다. 네. 요새 고려 거란 전쟁 그걸 봤더니 비장이 돼가지고. 비장이 돼가지고 조만간 끌려가겠는데. 징집다. 조만간 끌려가서 이제 양기 장군. 네. 자, 일단 조선의 마지막 왕 수종. 수종. 네. 자, 일단 이제 우리는 조선의 문명 18년 오늘은 김집 신독재 김집 할부지에 대해서 할 시간이 왔다. 아 신독재. 자꾸 제가 얼마 영화를 봐가지고. 무슨 영화요? 신군부 이야기. 신군부. 서울의 봄이라고. 그거 이게 왜 연관이 되는 거야 도대체? 몰라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독재에 꼽히네. 독재에 꼽혀가지고. 신독재. 신독 띄우고.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네. 이야 독재를 그렇게. 왜 누가 국악당을 국 띄우고 악당으로 읽던데. 그것도 있잖아요. 문화 재활용. 문화 재활용한다. 네. 자, 뭐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흐름을 놓쳤네. 괜찮아요. 독재에 말렸다. 인사 다시 할까요? 아니. 네. 그 예전에 그 테드라고 알아요. 테드. TED. 테드. 강연하는 15분. 세바시 같은 거. 그죠. 원래 테드가 원조죠. 그죠. 원조죠. 네. 나는 시구금 테드. 영화 시구금 테드. 봤나? 못 봤어요. 그래요? 그죠. 어쨌든 뭐 하여튼 거기에 하버드 그 의대 교수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로버트 월딩거라고. 의대. 네, 근데 이분의 그 테드가 아마 테드 탑 10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길래? 행복에 관한 거였는데. 행복? 네. 그 미국에서 85년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실험이 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무슨 실험인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실험이 지금 책으로 나왔어. 책으로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요? 신간이에요, 신간. 책 제목이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에 관한 연구야. 행복. 뭘로 들었어요? 아니 행복. 행복에 관한 연구. 세상에서 가장 긴. 여기 이제 이 책의 원제목은 더 굿 라이프인데. 더 굿 라이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번안돼서 나온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버드에서 성인 발달 연구 실험을 한 거거든요. 성인 발달 연구. 그러니까 1938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시작했어. 85년간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교수님도 계속 바뀌어. 그렇겠네. 로버트 월딩거 교수가 4번째 책임자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2,000명 정도의 삶을 추적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 1938년에 당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2학년. 그 268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당시에 또 하버드가 있는 보스턴에 최빈곤층 10대 후반 10대 후반에 456명을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85년간 이제 진행하는 거지. 추적한 거죠.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추적이라기보다 이제 추적하고 연락하고 찾아가 방문하고 설문하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84% 참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 거야. 이 중에 60명은 지금 90살이 넘었어. 야. 그렇겠지. 193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자녀가 한 1,300명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거야. 다 조사해 본 거지. 뭐 부자 이게 당시 하버드대 다니고 있을 정도면 엄청나지 않았겠어. 그렇죠. 집안 배경도 좋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가난한 보스턴 최빈곤층 10대 후반들 다 조사했으니까. 쫙 이제 뭐 죽을 사람도 있었고 80대가 넘은 사람도 있었고 쫙 다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낸 거지. 하버드대 의대에서.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착각한다.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성취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그렇지. 그게 큰 착각이지. 우리는 보통 성취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봤더니 행복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는 걸 밝혀낸 거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삶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 설문, 예. 그리고 그때 자기의 상황,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지금 나는 행복한가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되게 많더라고. 아, 힘들었겠다. 그 매번 설문조사를 하면.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네. 사회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이렇게 복잡 미묘한 이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끊임없이 변하더라는 거야. 행복에 대한 조건들이. 근데 그 중에서 딱 가장 중요한 걸 한 문장으로만 말하라면 뭘 것 같아? 집중. 상고님은 뭐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뭘 것 같아? 감사. 감사? 자기 만족. 자기 만족?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별거 아닌 거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솔직히 감사하려면 할 게 많으니까. 네. 상고님은? 모르겠는데요. 말해주지. 여기 말해주지. 말해주세요. 좋은 관계. 아, 관계. 친밀한 인간관계의 빈도와 질이 행복을 좌우한다. 아, 그렇지. 관계. 그래서 양적 관계, 그러니까 관계의 양적인 관계를 내가 많은 사람과 하고 있다기보다 내가 얼마나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양보다 질이다. 질적으로 딱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외롭지 않아야 된다. 역시 사회적 동물이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대. 그렇게 진화해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관계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뭐 그 보면 책이 굉장히 두껍던데 책으로 나도 이제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 보니까 같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한 친구는 변호사가 되고 한 친구는 이제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가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지켜드려야 되니까 고향에 내려왔다가 그냥 그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된 거야. 그 학교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하고 사랑을 해서 또 결혼을 해서 애 놓고 뭐. 두 사람을 쫙 나갔는데 연봉 차이가 5배가 넘게 나는 거지. 변호사 친구보다. 삶의 행복도가 학교 선생님인 이 친구가 너무 높고. 더 높았어요. 그 변호사하는 친구는 돈은 계속 버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뭐 또 새로운 여자를 또 60대에 만나고 했는데도 이 관계 질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그런 관계적 그 질의 차이가 행복의 결과적으로 행복적 차이로 나타나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에 관한 연구라는 거고 이게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신독재 김집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관계를 중시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 사람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아주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독재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신독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하버드 의대 연구가 있기 500년 전에 존재했던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독재 김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명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한데, 그죠? 네. 제일 유명한 게 문묘와 종묘에 동시 배양된 6분 중에 한 명이죠. 육현, 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반이다. 국반. 국반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분이고, 무엇보다 아버지 사계 김장생과 아들 신독재 김집이 동시에 문묘 배양되었다. 네.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그 84까지 사셨잖아. 네. 김장생이 이름처럼. 장생하셨죠. 근데 김집 할부지도 83까지 살았다. 장수하셨다. 장수 집안이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행복하니까. 그 행복이 건강에 미치는 요건도 있더라고. 맞아. 그렇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그런데 인생을 되게 힘들게 살았어.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한 거야. 그러니까 신독재 김집은 사기 김장생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뭐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 다음에 뭐 그 누구야 자기 형님 돌아가셨지. 가족이 몰살됐잖아. 큰 형님 가족이. 맞아요. 몰살됐지. 자기 삼촌도 개축옥사 때
죽었고 그걸로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가 동시에 누명을 써서 올라갔다가 풀려났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러면 신독재 김집이라는 분은 딴 거보다 그런 행복이라는 요건을 충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좋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때 태어나신 분이죠. 역시 이제 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전부 다 높으신 분들이었으니까 정동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죠. 저번에 이제 사기 김장생 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아들은 임진왜란 때 다 가족이 몰살당하니까 6살 때 이미 글을 읽고 장문을 했다 그래요. 장문까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입술에 갖다 대고 가운데 중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입구자. 네. 이 입구자에 손가락이 들어가니까 가운데 중자잖아. 맞네. 가운데 중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할아버지 김계희가 야 우리 집안을 이렇게 태어났다고 막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12살에 그 우계 성운 문화에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13살이 되던 애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세요. 엄마가 이제 창녕조 씨 엄마가 돌아가시고 18살에 이제 과거에 진사시 2등으로 급제를 하는데 벼슬을 안 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사계 김장생도 계속 과거 시험 쳐라 벼슬 해라고 하는데 안 해. 희한한 집안이. 근데 나중에 어떤 이유가 나오긴 하는데 임진왜란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러다가 19살에 결혼을 합니다. 당시 우의정 유홍이라고. 근데 유홍은 나중에 좌의정까지 되는 사람이긴 한데 유홍 딸 기계유 씨와 결혼을 해요. 이제 이때 결혼하는 19살 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입니다. 1592 때죠. 1592. 1592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나라에 막 난이 발생. 그러면서 갑자기 이때 자기 결혼한 애 형님과 형수와 3살 조카가 다 왜군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러다가 3년이 지난 1594년에 자기 장인이었던 좌의정 유홍이 돌아가시죠. 그냥 이제 장인이 결혼한 지 3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23살에. 네. 이제 아버지도 뭐 그 단순한 또 사돈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재상이니까. 네. 조문을 간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기계유 씨 부인이 이제 유 씨 부인이죠. 유 씨 부인. 네. 유 씨 부인이 좀 뭔가 온전치 않았던 것 같아. 정신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못 낳았다 그랬거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도 못 낳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신독재 할아버지가 김집 할아버지가 21살 때 장인이었던 유홍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자기 아버지 김장생과 함께 이제 문상을 간 거지.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몸이 안 좋으니까 먼저 이제 가 있었겠지. 처갓집에. 그래 이제 그 아버지 그 김장생과 김집이 이제 찾아간 거야. 그래서 이제 상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유홍의 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갖고 이제 인사하는 도중에 이제 김집 부인인 유씨 부인이 남편이 문상 온 거 보고는 막걸리를 이렇게 한 바가지 퍼가지고는 문상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한테 이렇게 막걸리 쑥 준 거야. 절하고 이렇게 상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남편 왔다고 막걸리를 퍼와서 바가지를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마음은 좋네 그래도. 남편 주겠다고 뭐. 그러면 마음 좋지. 남편 챙기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우리 사계 김장생과 김집이 뭐로 유명합니까? 예학이죠. 그렇죠. 조선에 예를 만드신 분들 아니에요? 예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집 할부지가 상주하고 인사하던 걸 갑자기 멈추더니 부인이 주는 막걸리를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맛있게 아주 받아 먹는 거야. 그 마음도 좋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계 할부지가 그 사계 김장생 할아버지가 그 상주 앞에서 무례한 행동 하지 마라라고 이제 나무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21살의 김집이 물론 애가 중요하나 사람이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정이 얘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남편이 왔다고 이렇게 와서 막걸리를 이렇게 한 사발 거내는 저 아내의 마음의 저 마음을 내가 물리친다면 저 사람 마음이 다칠 텐데. 그렇지. 그게 애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니 김장생도 대단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해준 거야. 네 말이 맞다.
아따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 신독재가 부인이 이렇게 그지 좀 온전치 못하다는 그런 게 있었대 그 당시에 말이.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봤을 때 이 남편과 이제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3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있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남편이 찾아와 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냥 남편을 보니. 그리고 뭐 나이가 기껏해야 뭐 몇 살이겠어. 남편이 21살이니까 더 어렸을 거 아니야. 한 10살 됐겠.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 이왕이었나? 그렇지. 그것도 처가. 그래. 예. 그게 좀 생각나. 이왕 부인도 이렇게 마음이 흰 옷에다가 빨간 그렇지. 뭐 이제 그런 제사 지내는데 스토리들. 배 가져와가지고 막. 야, 그러니까 저기 올라가려면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사람 마음이. 이왕 쌤도 그렇고. 그렇지. 사람이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거. 이게 근데 21살이 할 수 있는 마음씀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러니까 난 근데 그때 군대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땡깡 부릴 나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 도중에 사돈도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24살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연산으로 돌아왔고 이때 당시 이제 김장생은 이제 그 관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 도중에 여러 가지 임무를 맡았죠. 근데 이때 사실 옆에서 다 그걸 도와준 사람이 김집이었어. 김장생이 이제 부임 받아서 어디 가 있을 때마다 가서 뭐 군량미하고 그다음에 의병 모집하고 하던 걸 같이 하던 사람이 이제 김집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던 1598년에 자기 스승 우계성은이 별세하지. 그리고 또 한 명의 스승이 바로 송익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가 스승이었던 사람 밑에서 다 배운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송익필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김집의 스승이 다 돌아가신 거야. 임진왜란 중에. 그러니까 스승이 아버지밖에 안 남았어. 아버지밖에. 그래서 이제 자기 큰형도 돌아가셨으니까 원래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이 집의 마지로서 그리고 아버지가 또 84까지 살았으니까 평생 옆에서 수발을 들면서 산 거지. 근데 나중에 뭐 근데 사실은 관직은 김집 할아버지가 훨씬 높아. 이조판 지금으로 행자부 장관이랑 그다음에 그 사원부 대사원까지 했으니까 검찰총장 다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평생 아버지 옆에서 관직 주면 계속 물리치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결국에는 잠깐만 서울에 좀 와 있기만 해라. 올라가면 그때 이제 밑에 그 난관 신하를 시켜가지고 뭐 물어보러 보내고 왕이 신하를 보내서 자꾸 물어보러 보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거의 관직을 잘 안 하신 분이긴 한데 서울에 와 있기만 하래. 와 있었어. 가까이서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30대쯤 됐을 때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을 아버지와 함께 등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 때 들어가서 개축옥사라 그래가지고 그때 사계 김장생이 자기 동생 중에 배다른 동생 서울 동생이 여기서 이제 혐의가 묶여가지고 같이 누명을 덮었던 이때 김집 할아버지도 같이 엮이거든요. 개축옥사? 아 맞아요. 개축옥사 광해군 때 있었던 그때 김장생과 김집이 그때 뭐 김집이 얘기했다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려갑시다. 이제 조정에 있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10년간을 학문만 힘쓴 시간이죠. 아버지와 함께. 이때 이제 풀려나서. 그리고 뭐 개축옥사 다음에 바로 광해군은 김집에게 공신 3등을 책록까지 시키는데도 안 올라가요.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근데 김집은 또 인조 반정의 반정 공신들하고를 막 계속 나무라. 공신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공신들의 농공 행상 때문에 막 이괄이 난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 이괄이 뭔 잘못이냐? 너가 그러니까 농공 행상을 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냐? 뭐라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랬죠. 근데 인조는 그런 김집을 너무 사랑한 거야. 자꾸 부르지. 안 내려가. 정묘호란 일어나 80살에 아버지를 모시고 막 아버지가 또 80살에 인조가 관직을 내려가지고 또 정묘호란 또 있을 때 그 군사 모으는 호소사 시키니까 또 김집이 옆에서 같이 막 아버지 대신에 그렇게 해서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
진짜 그러네. 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까 지나간 게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그 아까 유씨 부인이 돌아가시거든요. 유씨 부인이 돌아가시고 유씨 부인이 좀 일찍 돌아가세요. 유씨 부인도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누굴 받아들이냐면 결혼하고 4년 차인가 그때 그 율곡 2의 딸과 결혼해. 김집이 율곡 2의 딸과 결혼. 율곡 2가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자식을 못 놓으니까 율곡 2가 첩을 들였단 말이야. 예. 근데 율곡 2는 첩에게서 나온 아들 둘하고 딸이 하나 있었어. 외동 딸이지. 그러니까 율곡 2가 얼마나 사랑했겠어. 애지중지했던 딸이었겠네요. 네. 비록 서녀긴 하지만 그 애지중지한 딸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 김집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서 김집의 그 이씨 부인이 그 정신이 온전치 못한 유씨 부인을 대신해서 가장 대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자기 시아버지도 30년 동안 모신 부인이 바로 이씨 부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도 그걸 해. 김집한테 장가를 들어서 손을 좀 잇자. 아니 나에겐 이씨 부인이 있어. 그러니까 부실 아니요. 부실이 뭔지 압니까? 정실부실. 그렇지. 정실부실이. 그러니까 정실부인으로 이어야 이제 과거도 올라가고 하니까. 서인들은 못 치니까 또. 아니 서인이란다. 서자. 그렇지. 근데 이때 김집 할아버지가 또 부인 사랑을 하는 거지. 또 한 번 또 마음을 또 쓰셨구만. 마음을 쓴 거지. 그래서 새 장가를 들라는 그 모든 제안을 다 물리치고 자기는 오로지 이씨 부인과 함께 하겠다. 대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이씨 부인한테서 나온 서자들로 나는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씨 사이에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아. 평생 그렇게 잘 지내.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김익형, 요 이제 서자지. 김익형 보고 제사를 받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송시열이 김집의 제자거든요. 우암 송시열이 조정의 청에서 그 이 서자인 김익형에게 적자 자격을 부여하라고 조정에 청해요. 조정에서 허락하죠. 김집의 아들 허락. 그 제사를 잇게. 오케이 적자해. 오케이 적자해. 콜. 조정에 청해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김집이라는 사람의 자신의 그 두 부인을 사랑한 걸 봤을 때 참 이 사람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을 또 안 다치게 하려고 최대한. 그리고 사실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 그 이씨 부인이 진짜 대의하려고 다시 정시를 들인다면 아니 평생 시아버지 김장생도 자기가 모셨고 이 집의 대소사도 자기가 다 했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딴 것보다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이 참 사랑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굳이 뭐 정시를 들여야 되냐? 그 정실로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분상 좀 힘들죠.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뭐 받는 경우도 생겨요. 뭐 어떤 일이 뭐 큰 공헌 뭐 있고 하면 첩에서 정실로 올라가는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또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뭐 율곡 2 딸이고 뭐 자기 시아버지가 사계 김장생이 정도면 사실 이거는 뭐 어디 내놔도 떳떳한 거죠. 그리고 김장생 같은 경우에도 며느리 괜찮다. 굳이 그러면 세장가 들 필요 없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그냥 했던 거지.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인조 9년에 본인이 이제 58 되시던 해에 아버지가 84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 김장생이 돌아가시니까 거적자리하고 흑덩이 베개에서 통곡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함께 울었다고 할 정도로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봉분을 조성하고 3개월 동안은 죽만 먹었대. 그러니까 채소하고 간장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반찬 자체 없이. 그리고 상 치르고 28개월이니까 2년 4개월.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반찬이란 걸 먹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3년상을 하는데
음식도 그냥 오로지 흰 죽만 먹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도 몸에 병이 안 생길 거 보고는 야, 이 하늘이 감동했나 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뭐 어쨌든 이제 그 뒤로 막 사원부 이렇게 막 이제 인조 때 막 불려갑니다. 그러면서 세자의 사부가 되고 막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요 사기 김장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인조의 아들 사도세자 그리고 사도세자와 그 강씨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 지금 올빼미란 영화도 나왔잖아. 예. 그 올빼미란 영화가 이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의문인 건데 그 복권을 위해 굉장히 노력해요. 사도세자와 미네빈 강씨의 복권을 위해서. 우리 사도세자 편 녹음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도세자 편 들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 굉장히 이 사기 김장생에게 그 김집 할부지한테 있어서는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소명참 사도세자가 소현세자 아니에요? 소현세자. 이 소현세자와 미네빈 강씨의 복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현세자의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면서 효종이 되죠. 효종이 되면서 그 효종과 북벌을 계획합니다. 아 맞아.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딴 거보다 그러면서 이제 80세세 한열증으로 돌아가시는데. 한열증. 네, 한열증이라고 돌아가시는데 딴 거보다 저는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이 김집에게 있어서 부인과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자기 동생. 그 예전에 제가 김장생 때 그 얘기했잖아요. 동생이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무고로 조종해서 재판이 열리고 막 이러니까. 그 논산에 있던 김집이 자기 동생 집에 올라와가지고 형제들 쭉 다가가. 그러니까 왕이 김집이 서울에 왔다고 그러면서 김집에게 몸이 이렇게 추운데 밖에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 이 죄는 빨리 없는 죄로 만들 테니 얼른 내려가시라고 했을 만큼 이 가족의 일이 생기면 김집은 참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를 평생 모신 이 그 김집과 김장생과의 그 관계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쓴 글이 있음. 이때 이제 그 전라도에서 고부에 선비였던 권극중이라는 사람이 이 연산 서당 이제 김장생이 만든 서당이죠. 연산 서당에 머물면서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적은 글이 있어요. 그게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그 김장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인 김직과 교학 상장의 어떤 관계다. 우린 친구다, 직이다. 그래서 알아주는 관계다, 직이다. 그래서 상장이 직이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그 명칭이면 최고라 하더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업을 이어가지고 말이야. 네. 서로가 이렇게 그걸 하고 나누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우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우고 이게 서로가 있다는 거니까 그 부자 관계를 어떻게 이어갔느냐에 대한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서당과 본댁과는 거리가 몇 리가 됐는데 네. 사계 김장생은 항상 서당에만 계셨다. 그래서 신독제 김집이 처음에는 서당에서 모시고 같이 자려고 했는데 사계 김장생이 집에 가서 자라 라고 해서 사계 선생의 명으로 김집 선생이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찍 와서 선생께 절을 하고 누워 계신 곳에 꿇어 앉아서 날이 밝아 선생이 깨시기를 기다렸다가 이불과 베개를 치웠으며 온종일 모시고 앉아서 시중을 들었다. 밤이면 친구를 깔고 선생이 누우신 후에야 절을 하고 물러났는데 김장생 선생이 김집에게 부형, 아버지하고 아들이 누우면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으나 김집은 항상 절을 하고 떠났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했다. 내가 항상 거의 권극중이겠지. 내가 항상 그 방에서 김장생 선생을 모시고 잤었는데 하루는 창이 밝은 줄도 모르고 늦잠을 자다 깨어보니 김지 선생은 이미 와서 곁에 앉아 계셨다. 이런 게 참 이게 감동을 받은 거야. 자기도 이게 자기가 유생으로서 와가지고 김장생한테 공부 배우려고 그 서당에 와서 자기도 김장생 모시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가 김집 그 행동에 감동받은 거지. 그래서 초하루나 보름이면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이 걸어서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사당의 조상들에게 참배를 했는데 김집 선생이 꼭 모시고 다녀오곤 했다.
김장생 선생이 외출을 하시게 되면 말을 탈 때 김집 선생이 부축을 해서 등자에 오르게 하고 온 매무새를 바로 잡아들인 다음에 말 뒤를 20-30보쯤 따라가다가 말 뒤에서 절을 하고는 그쳤다. 선생이 돌아오실 때도 반드시 말머리에 나가서 맞이하고 말 뒤에서 따라오다가 말에서 내릴 때는 탈 때와 똑같이 부축을 하고 온매무새를 고쳐드렸다. 내가 두 분 선생을 모시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사계 김장생 선생은 덕기가 얼굴에 넘치고 기상이 따뜻하고 단아하여 곁에서 모시고 있느라면 마치 봄바람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김집 선생은 경건하고 엄숙하여 그 모습이 마치 진흙으로 만든 인형과 같아 보였는데 한번 사람을 대해서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 따뜻한 기운이 내 주위를 감쌌다. 이 본인이 적은 경험담인 거죠.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 대단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이랬다는 거지. 효자다, 효자.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지. 침실이나 서재에 훼손된 곳이 있으면 김집 선생이 손수 살펴보고 수리했는데 흙손질도 직접 하셨다. 김장생 선생이 준치 알아요? 준치? 먹는 건가? 생선 썩어도 준치라 그러잖아. 네. 맛있는 거. 네. 맛있어서. 그래서 한자로 진어라 그러거든. 진짜 맛있는 물고기. 진어. 그래서 김장생 선생이 준치와 식혜와 메밀국수를 즐겨 드셨는데 김집 선생은 식혜를 끼니 때마다 챙겨서 그릇에 가득 담아 올리고 국수는 반드시 사흘마다 한 번 올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당시 선생의 집은 가난했으나 신독제 김집 선생은 음식 일체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하였다. 만일 상에 올릴 고기가 없으면 몸속 그물을 들고 서당 앞 개울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왔다.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수확하는 일이며 노동을 해야 되는 일까지 집안의 모든 일을 손수 다 맡아서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지 않았다. 그는 김장생 선생이 타시는 말도 항상 살찌게 잘 보살폈고 안장과 굴레 등 항상 빈틈없이 손질했다. 다니시는 길도 항상 본인이 직접 쓸었다. 울타리 밑에까지 항상 손을 보았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온갖 일을 묵묵하고 차분하게 다 해내면서도 전혀 힘든 기색을 단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 라고 권극중이 쓴 이 글이 남아있죠. 이 부자 관계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 참 대단하다. 근데 서당 할 때쯤이면 김지 선생도 나이가 꽤 있을 때 아닙니까? 네, 있을 때 좀 한 40대, 뭐 50대, 40~50대쯤 됐겠죠. 그 시대 때 그래도 40~50대면 그래도 할배일 텐데 본인도 할배일 텐데. 본인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 그렇죠. 그 시대면. 야,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네. 뭐 어쨌든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 김장생의 제자였다가 김집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둘 다 살아 있잖아. 네. 김장생이 살아 있는데 공부를 제자들도 있으면 가리키는데 김집도 살아 계시잖아. 네. 아버지 모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시열, 송중길, 뭐 민정중, 민유중, 김수양, 김수웅, 김익훈, 그다음에 뭐 윤성거, 윤증 뭐 이런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김집을 스승님이라고 하고 네. 김장생을 큰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 기록이 있어. 김집에게는 선생님, 김장생에게는 그 대사, 노사, 큰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실록에 보면 이 김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그 졸기 기록이 이게 엄청 좀 대단한 사람은 돌아가시면 졸기를 실록에 적거든요. 거기 그런 말이 나와. 성품이 겸손해서 평생 자기가 스승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다. 근데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야. 김 선생님 그리고 김장생 보고는 큰 선생님 그렇게 다 불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고 그 몸이 파리파리했대. 약해가지고
파리한 몸이 너무 파리하잖아. 그러니까 파리함은 옷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뭐 옷을 입으면 또 쫓아 몸이 파리하니까 파리함이 옷을 이기지 못하고 겸손함은 말을 겨우 이겨내는 듯했으나 일을 처리할 때 의리로서 판단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는 능력은 어마무시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누가 뭐 밀고 했다 그러니까 뭐 궁으로 가자.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드려. 이런 건 또 엄청났던 거지. 이게 참 김장생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난 김장생이 오래 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그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아들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이라는 조건이 결국은 관계의 질이다. 그렇지. 친함에 있다. 얼마나 찐 그건가. 그리고 임진왜란 함께 겪었지. 뭐 정묘호란 함께 겪었지. 그리고 뭐 큰 아들의 죽음, 김지백에서는 큰 형님 일가족의 죽음, 삼촌들의 죽음. 이걸 아버지 옆에서 함께 겪고 아버지 옆에서 버텨준 거야. 김집이. 아버지 옆에서 이걸 다 버텨준 거지.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공손하게 항상 대했다는. 참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른 모시고 그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송시열이 쓴 김집에 대한 그 기록들 중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윗방에 아버지와 밥상을 따로 하여 아랫방에서 김집 선생이 식사를 하셨다. 윗방에서 젓가락 놓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는 결코 밥상을 물린 적이 없었다. 소리 아버지가 젓가락 따까닥 놓는 소리 들려야 자기도 그때서야 밥상을 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경들이 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김집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동시에 감동받았다는 거니까. 이것들이. 그리고 뭔가 저는 이 자료들을 쭉 읽어 나가는데 뭔가 알 속이 따뜻하더라고. 따뜻해. 가족. 내가 딴 거보다 와 김집에 막 북벌 뭐 소연세자 뭐 어떻게 막 대사원이 되는 그런 얘기보다 이거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예요. 따뜻해. 뭐가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문묘 18년은 이런 걸 거야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왕 때처럼 약간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감동을 주는 게 이런 것 같아.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함께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 김장생도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나한테 해준 아들이 있다면. 그렇죠. 일처리 그렇게 잘하는데. 자는 뭐 알아서 다 하네. 그리고 이제 김집의 제자 중에 윤성거라는 제자가 있었다. 윤성거의 일화도 재밌어. 윤선거? 윤증의 아버지인데 하여튼 윤성거가 그 누구냐면 우계성은이 김집의 스승이잖아. 김장생이 스승이기도 하고. 우계성은에게 딸이 있었다고. 네. 우계성은의 딸이 바로 윤성거의 엄마야. 그러니까 이제 윤성거는 사실 되게 좋은 집안의 어떤 사람이야. 근데 이 윤성거가 나중에 이제 김장생과 김집이 또 성은의 제자기도 하니까 또 연관이 있겠지. 그리고 윤성거 친구가 우암 송시열이야. 송시열. 근데 이때 윤성거 같은 경우에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난다고. 그죠? 병자호란. 네. 남한 산성.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로 가가지고 성문 지키는 걸 했다고. 근데 결국에는 강화도가 뚫린단 말이야. 함락이 되지. 그러니까 그때 같이 윤성거하고 윤성거 부인하고 윤성거 아들 윤증, 그 다음에 윤성거 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강화도에 있었는데 아내가 자살을 한 거야. 근데 이때 강화도 성문이 뚫리니까 그 당시 조선 선비들과 조선의 그 부녀자들이 다 자살했어. 많이 자결했어. 이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자결을 많이 했다고. 근데 그때 윤성거가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거야. 살아야겠다. 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평민복장으로 이렇게 분장을 한 다음에 성을 탈출해서 살았어. 근데 아들하고 딸은 성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딸이 그 청나라로 끌려가. 아이고. 근데 오빠였던 윤증이
이렇게 자기 족보 같은 거 적어가지고 수첩으로 이렇게 항상 외우라고 해하고 줬단 말이야. 나중에 딸을 찾아 그 수첩으로 찾아. 하여튼 그런 일화들이 좀 있어. 하여튼 그래 이제 이 윤선거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와 이게 사니까 더 비참한 거야. 그렇지. 살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김집을 만나게 된 거야. 이때 윤선거에게 넌 잘못이 없다, 괜찮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김집이야. 그리고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고 받아준 거지. 이걸. 그런데 어쨌든 윤선거는 그래서 김집 밑에서 그 평생의 그 마음을 지니고 제자로 살았어. 그리고 평생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지. 그렇겠지. 그래서 나중에 관직에 공부를 워낙 잘했고 똑똑하니까 계속 재수돼서 올라가는데 그 뒤로는 올라가지 않아.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자기를 그 당시에 자기를 용서해준 유일한 사람이 김집이었다는 거지. 내 마음의 죄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내 마음의 죄인 거니까. 부인은 바로 옆에서 자결을 해버렸는데. 처자식 다 버리고 왔는데. 그렇지. 이거 다 버리고 온 거잖아. 그 순간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컸겠지. 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슬퍼. 사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그지? 그 어떤 그 외침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죄책감 속에 있을 때 용서해 준 사람이 그 자기를 용서하게 해준 사람이 김집이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집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사람을 대하는 이 관계 여기에 가장 큰 빛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딱 만질 줄 아네요.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거지. 뭐 어쨌든 이제 돌아가실 때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효종실록에 보면 졸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병이 위독해지자 여러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생사의 이치를 환히 알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이에 있어서 옛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셨다. 생사의 이치를 다 알았대.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야. 옛사람이란 거는 선조들을 얘기하겠지. 그렇지. 옛날 성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을 정도. 가서 만날 수 있다. 나는. 나 경제에 올랐다. 나. 떳떳하게 만난다. 나 경제에 올랐다. 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딴 건 모르겠어요. 되게 삶이라는 행복이라는 게 뭐 아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팔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사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네.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니까 따뜻한 말과 우리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두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줄 거야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따뜻함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성 그것만 해도 지금 내 상황에서 나는 바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김집을 통해서 딴 것보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지 않은가. 네. 기본이죠. 기본 구조니까. 태어나자마자 내가 자동으로 속하게 되는 소시어티. 가족이니까. 그래서 김집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장생에게 평생 했던 그 행동과 말, 그 진심의 어떤 것들, 자기 두 부인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에게 했던 행동까지도 모두 본다면 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다 겪고 그 수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장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관계의 행복함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김장생과 김집이 오래 살았구나. 우리가 다른 문묘 18년들보다 비교해보면 오래 살았구나. 그래서 행복감이 항상 충만했을 것 같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어쨌든 효를 행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 단 한 순간이라도 진짜 귀찮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약간 맨날 가는데 내가 오늘 나도 늦잠 좀 자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그게
몰라. 아까 호가 신독제라 그랬잖아. 네. 이게 신독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그 중용과 대학 이런 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는 필, 신기, 독야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홀로 독자잖아. 혼자 있을 때 신, 삼가한다. 삼가한다? 마다한다는 삼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그 신독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 근데 신독이란 말을 할 때 김집 스스로가 가장 좋아했던 말이 그거래. 홀로 걷더라도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홀로 잠이 들 때 이불에게 부끄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신독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독행 불참령, 불침 불괴금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서 그걸 그대로 쓰셨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내가 걸을 때도 내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야. 내 그림자한테도 안 부끄러워야 된다. 내가 혼자 걷는데. 네, 혼자 걷는데. 나 혼자 걷는데 그림자한테 안 부끄러워. 네. 그리고 내가 자잖아. 혼자 자. 혼자 자는데 이불을 딱 덮었는데 이불에게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 이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 남이 보든 안 보든 본인 행실과 마음가짐이 진짜 그렇지. 다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호대로 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오늘 하루 정도는 안 가고 싶은데 나 오늘 하루 정도 좀 늦게 일하고 싶은데 아까 그 누구야 건국주는 그랬잖아. 해가 창살에 아침 해가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늦잠을 잤다. 근데 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김집은 그냥 이게 항상 그런 거지. 와. 이게 신독이라는 삶을 산 사람이야. 어떻게 되지 그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쨌든 남이 볼 때는 남이 나를 이제 이렇게 평가하겠거니 해서 그런 이제 그렇지. 마음들 좀 감추고 이제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근데 김집수 혼자 있어도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부끄럽지 않다. 그렇지. 혼자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 당당함. 근데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 막. 그다음에 인조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럴 수 있잖아. 그 인조 소현세자를 진짜 인조가 죽였다면 죽인 것 같아. 뭐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의 며느리에게 개새끼라고 한 왕이 인조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록에 나온단 말이야. 그게 강씨에게 민해빈 강씨에게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세자빈이란 말이야. 세자빈. 그렇게 해서 그 세자빈을 없애고 그 아들들마저도 막 이렇게 제주도로 기양 보내서 그 나중에 그 드라마 추노가 이 내용이거든. 보면 막 그 누구야 걔가 막 그 제주도까지 어린애 안고 막 가는. 그래서 그때 그 보면 추노에서 보면 그 막 그 곁에서 지켜주는 이게 나중에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세자가 끌려갔을 때 지켰던 호위무사들이란 말이지. 드라마 추노처럼. 근데 어쨌든 그 효종은 자기 형님 아버지가 자기 형을 그렇게 또 형수와 자식들까지 죽였고 그 자기 왕 됐는데 김집이 와가지고 맨날 소현세자 복권하라고 그러고. 그럼 떳떳해 이 사람은 그냥 떳떳한 거야. 근데 그때 소현세자가 진짜 복권됐다면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진짜 조선이. 근데 이미 죽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안 죽었다면 가정한다면 안 죽었다면 진짜 소현세자가 죽지 않았다면 과학기술 발달이 한 200년 빨라지지 않았을까? 네, 조선의 그렇죠. 어떤 미래가. 네, 문물들이 들어왔을 문물들이. 네. 뭐 그런 생각 좀 드네요. 뭐 어쨌든 이제 이 김집이라는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보면 신독이라는 삶을 살면 사실 제일 우리가 떳떳하지. 사실 하늘이 떳떳하잖아. 어떤 일이 생겨도 억울하지 않고 떳떳하고 두렵지 않은 거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고 내 삶은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해서 내 삶은 떳떳하게 신독했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게 김집의 삶이라는 거니까 나는 지금 시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독하고 사는 건 쉽지 않지만 떳떳하게 최소한 우리가 어디 뭐 떳떳하게만 살면 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 영화제에서 했던 말이죠.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우리가
자꾸 찾아뵙고 전화 연락은 좀 자주 드리고 이것저것 좀 챙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삶에 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관계가 있다. 내 곁에 있다. 이걸 느끼고 살면 좋겠어. 나는 이 김장생과 김집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눈 부자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를 알았어. 스스로가. 우리 아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는구나. 그리고 김집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내 곁에 있다라고 서로 느끼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장수한 거지.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김집 할아버지 편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 행복은 질적인 관계에 있다. 라는 하버드의 연구 결과를 우리는 문묘 18년에 김집의 삶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다. 근데 어렵네요. 이게 보면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그런 거잖아. 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회사 직장인들. 그렇지. 가장 자주 보니까. 네, 직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다기보단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만둔 경우도 많고. 그렇지. 그게 다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내가 휴가 받았는데 절대 여자친구나 가족은 알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하는 쓰레기 같은 생각도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난 자유를 누리고 싶다. 막 이런 거. 그거 아니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왜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서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많이 보이니까 이게 조금 더 실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김지 선생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떳떳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겠지. 설마 사람이 나 안 했겠나? 우리만큼 아니겠죠. 저희만큼 아니겠죠.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유지되지 않았을까. 아버지한테 화도 한 번씩 냈겠지. 너무 안 하면 인간미가 떨어져가지고. 그래, 그 정도로 인간미가 없진 않았겠지. 로봇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 정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사실 이게 또 후에 제자들이 쓴 글이고 하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 이제 성역화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거. 미화되고. 근데 내가 볼 때 아까 그 권국중이 쓴 글은 그때 당시에 쓴 거거든. 그건 진짜겠네. 요거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어렵네요. 은근 스트레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런 거. 인생 무슨 피곤하게 사네라. 그러니까. 근데 아니면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버지하고 있는 게 제일 재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두 분의 관계가 서로 배우고 그렇지. 하는 관계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 세상에서 제일 재밌을 때가 이야기 잘 통할 때잖아. 그렇지. 그 순간이 제일 재밌잖아.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 할 때. 근데 사실 우리 좀 힘든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눌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 외롭고. 힘들지. 공감 못 해주는 사람. 공감도 안 되고. 근데 김장생하고 김집은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둘 다 문묘에 들어간 희대의 천재 학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학식의 레벨우가 맞으니까. 김장생도 김집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 말을 대꾸해줄 수가 없었다는 사람. 이황 다 돌아가셨잖아. 임진왜란 때 다 돌아가시고 율곡 2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김집도 자기의 아버지 정도 돼야 자기 말을 알아주는 거야. 그렇지. 그 얘기 있거든. 병석에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김장생이 누워 있었는데 김집이 물어보면 반드시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서 대답했다 그랬거든. 야, 아버지도. 그게 제 아들로 생각 안 했어. 존중했어. 아들을 존중했어.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가 함께 있고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재밌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한 거야. 진짜로 존경한 거야. 진짜로. 그럼 김집 쌤보다는 김장생이 더 대단한 것 같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그렇지. 아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지. 효 입장 사상으로 봤을 때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해줬다. 그렇지. 그냥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객체로 이제 보고 대우해줬다는 거죠. 그렇지. 네. 하나의 요즘 쉽지 않지. 사람으로 봐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주위에서 선생님, 큰 선생님이라고 안 부를 수가 없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분이.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거거든. 그 논어 보면 공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공자 제자들이 아들 보고 야 오늘은 너가 아빠한테 뭐 배웠는데 막 이런 물어봐. 그 나중에 이제 아들이 맨날 얘기한다고 별거 안 가르쳐주거든. 뭐 항상 똑같은 거 가르쳐주니까 뭐 시를 배웠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시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으로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한테도 했던 얘기다. 알았어.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 공자 제자들은 공자 아들을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그러니까 공자가 편애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이제 막 공자 아들을 공자를 큰 스승까지도 안 갔어. 안 갔지. 근데 김직과 김장생은 그 관계가 달랐다. 이건 이미.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김장생한테 처음 배운 사람들도 김집한테 다시 가서 배우고 선생님과 큰 선생님으로 다 부르고 이걸 이어갔다는 거가 참 대단한 거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뭐 송중길, 그 다음에 송시열, 뭐 윤증에 이제 넘어가는 박세채 이 딱 김집 제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것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김집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한편 마음이 좀 뭔가 허전했어요. 허전하더라고 보니까 뭐 아버지 생각도 나고. 뭔가 오늘 끝나고 다들 집에 전화 한 통씩 하세요. 전화 한 통씩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이 사람 곁에 내가 꼭 있을 거다. 그리고 내 곁에도 반드시 이 사람은 있다. 이런 관계를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느끼고 살아야지. 이번 주 주말이 저희 아버지 이제 기일이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렇네. 그랬구나. 네, 또 때마침 또.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렇지, 아쉽지. 안 계시니까 뭘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렇죠. 야, 얘부터 뭐. 잘하자. 네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그래, 잘하자.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가 분위기를 마지막에. 괜찮아요. 어차피 뭐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도 없을 건데. 그렇지. 야, 넌 안 들을 거잖아. 자, 어쨌든 이제 김지 할아버지 편을 여기서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로 이제 몇 분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마지막까지는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세채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문묘 18연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